이번에는 전자기학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 앙페르라는 사람은 전기와 자기의 관계,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고요. 이 공헌에 의해서 어떤 경우 전류의 단위가 뭐라고 표시됩니까? 암페어라고 표시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얘가 영어로 읽을 때는 암페어예요. 영어로. 근데 프랑스어로 읽을 때는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근데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 법칙을 얘기할 때는 저걸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 이름이 김지호인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만약 제가 만든 법칙이 있다 했을 때 지호팍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지호팍이 아니죠. 지호킴이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뭡니까?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앞으로 어떠한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이거에 의한 자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자개가 어떻게 전류가 들어갔을 때 자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셔야지 나중에 전자기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때 보통 우리가 각각의 기기에 대한 원리나 또는 뭐 전기자 반작용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자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등가회로 같은 경우 얘기할 때는 거의 다 회로 이론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회로와 자기학적인 내용이 섞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인데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오른손 방향으로 자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는 우리가 어떤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 오른손 펴보세요. 오른손 펴보신 다음에 얘네들을 살포시 네 손가락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최고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최고 딱 나올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됐어요? 전류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감아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감아줄 때 이 손가락 방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방향으로는 손가락 방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죠. 자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자 나오는 방향을 제가 뭘로 표시했어요? 점 도트로 표시했고요. 들어가는 방향을 뭘로 표시했습니까? X 크로스로 표시했죠, 그죠? 자, 기억해 주십니다. 전류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이고요. 자장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회전 방향을 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나오는 방향, 앞으로 나오는 방향에 대한 표시는 무조건 뭘 찍을 거예요? 도트, 점을 찍을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은 무조건 뭘 찍을 거예요? 크로스, X 표시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꼭 얘가 자장이고 얘가 전류가 아니에요. 반대로 얘가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기초 특강입니다. 기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기기, 전기, 정규 수업 가셔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총 그림이 6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그림 전류의 진행 방향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장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감기면 이쪽 방향은 뭐가 됩니까? 나오는 방향. 이쪽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전류 방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로 가고 있죠, 그죠?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죠? 이쪽 방향 자장의 방향은 어떻게? 크로스. 이쪽 방향은 나오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평면에 있는데 평면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이.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평면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건 3차원 3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전류가 어느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방향이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장은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 만들어지겠죠, 그죠? 즉 얘가 나오는 방향의 값이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반시계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요거 볼까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자장 감아주면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요 네 가지의 그림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엄지가 뭐에 대한 방향? 전류에 대한 방향. 네 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장에 대한 방향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걸로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얘를 솔레노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기 공부하실 때 전기기 계좌철심이나 전기자 철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코일을 감을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코일에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맞아요?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감길 거니까 요건 전부 다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죠. 맞습니까? 얘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이걸 엄지로 전류 방향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대로 갈 거예요. 뭐냐? 네 손가락이 뭘로 가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죠? 내려가는 방향이면 어디로 가리키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자속이 만들어지고 자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장이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장 또는 자속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가볼까요? 어느 방향입니까? 전류가 지금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가는 방향이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감싸주면 자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만들어주는 거.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다 한 가지 플러스 살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 얘를 갖다 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전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석은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뭡니까? N극이고요.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이 S극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방향이 S극.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자석을 만들게 되면 이 전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설이 만들어질 건데 이 자기력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N극에서는 전부 다 나오는 애들, S극으로는 전부 다 뭐하는 애들? 들어가는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의 법칙, 무슨 법칙입니까? 앙페르의 옳은 나사의 법칙. 자, 이번엔 두 번째, 전자기학 두 번째죠. 전체적인 법칙은 네 번째입니다. 전자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현상 두 가지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코일이 있는데 그냥 뭐냐면 코일이 감아 있는 상태예요. 그냥. 됐어요? 코일이 감아 있는 상태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석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은 넣었던 자석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볼 거고요. 얘를 2번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그림은 코일 안에는, 자, 처음이죠. 처음. 코일 안에는 자장이 있다 없다? 처음에 자석을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자장이 없다죠. 그죠? 자장이 없답니다. 없다. 자, 근데 뭐 해줬어요? 이제 자석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석을 집어넣게 되면 자석이 이렇게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이 만들어질 것이고 자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코일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장이 없었죠. 자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장이 생겨버렸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환경이 변해요. 그러면 거기 순순히 적응해요? 적응 못하죠? 어떻게 해요? 괜히 반항한단 말이에요. 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1교시 하루 이틀 3일 수업 하시다가 2교시 레포트를 한 번도 안 내주시는 분이야. 근데 갑자기 네 번째 타임에 레포트가 책 한 권 분량이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막 갖은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이 교수님 갑자기 왜 그럴까? 4분의 1수 안 남았으니까 이거 강의 수강 취소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항하잖아요. 안 그래요? 되게 착하네. 자, 그런데 그럼 똑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집에 원래 도둑 없었잖아요. 그죠? 도둑이 들었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도둑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앉아서 밥 먹고 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추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도둑과 싸우든지 해서 도둑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싸울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도둑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만 때려야 되는 거고요. 도둑이 한 발짝만 걸어오면 나도 한 발짝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상 하시면 정당 방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는 양만큼만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n극의 자석이 들어가게 되면 자석 파이가 이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앴으니까 얘가 들어오는 반대로 자속을 발생시켜야 돼요. 왜? 얘 이만큼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얘를 밀어내려면 똑같은 크기의 요만큼의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 줘야겠죠. 됐습니까? 자, 이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 주려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방향의 자속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갑자기 코일에서는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던 초힘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즉 갑자기 코일에서 이쪽 방향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첫 시간에 용어 공부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 뭡니까? 기전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인적인 기전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만들어진 기전력을 뭐라 표현한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유족 이 자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원래 이제 뭡니까?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석이 있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일 안에 자장이 있는 거죠. 맞아요. 안에 자석이 있었으니까. 자, 근데 자석을 빼내면 자, 자석이 여기 있다가 얘를 이렇게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자석을 빼내면 여기 있던 자석들이 어떻게 돼요? 얘를 따라서 다 나가죠. 더 어떻게 나갑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석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요. 됐어요? 아우, 정이 드는 거예요. 도둑이라 생각하면. 밥까지 먹였고 따뜻하게 커피까지 마셨는데 갑자기 가겠대요. 하루 더 자고 가. 밥 더 해줄게. 그죠? 어떻게 해줍니까? 이 방향으로 나갔던 애들을 가지고 원래 있던 방향으로 대우를 다시 해줘요. 이쪽 방향으로. 저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왜? 나는 유지시키고 싶은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가는 방향이 반대로 자장을 발생시켜야 돼요. 근데 자장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전류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방향 반대로 이 방향으로 만들 거니까 이번에는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져야겠죠. 감아주는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져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려줘야지만 자석이 만들어질 것이고, 전류를 흘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전력이 필요하다. 이때 만든 기전력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법칙을 뭐라 표현할 거냐면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을 표현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방향성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유도기전력의 방향성만 얘기하는 건 렌츠의 법칙이라 표시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자속이 갑자기 코일 안으로 증가했죠. 그죠?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얘는 자속이 뭐였습니까?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갔죠. 즉, 유도기 전력의 방향은 자장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는 자장이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발생된 것이고, 이때 자속의 방향과는 무슨 관계?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반대 표시 어떻게 해요? 플러스에 대한 반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고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이번엔 크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자석이에요. 이제 어떻게 자석이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자석입니다. 자,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자, 이때 이 안에 자장의 변화, 자석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코일이 뭐라 느끼는 거예요? 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느껴요? 움직이는 거? 거의 못 느끼죠? 얘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뭐하고 같은 것으로 보냐면 자속이 들어오는데 이 자속의 변화량, 여기는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없다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스며들면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빨리 들어오면 반응을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죠. 즉,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되는 기전력 값은 훨씬 더 된다? 커지게 될 것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즉 반응이 빠르고 늦고잖아요. 그죠? 변화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절대 반응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얘가 스물스물 천천히 들어왔을 때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있다고 느껴요? 없다고 느껴요? 아니죠. 있다고 느껴야죠. 이제 그때부터. 왜냐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있다고 느끼는 건데 얘 언제 들어왔지?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융화되는 거예요. 있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외래적인 문화 같은 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급격하게 들어오면 반응을 되게 안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천천히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어느 순간 우리 삶의 하나의 일부가 돼버리면 얘는 당연히 들어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아예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이때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전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내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변화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뭘 뜻한다? 얘는 크기를 나타낼 건데 반드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지만 뭐가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 또는 변화가 생기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내는 식을 하나만 적어 볼까요? 어떻게 적을 거냐? 이는 자, 앞에서 렌치의 법칙 뭐라 했어요? 작용하는 자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뭐예요? 변화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작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즉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001초라면 얘는 반영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한 하루 동안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m를 걷는데 하루 동안 걷는 거예요. 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루 동안 걷는 거, 하루 동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지 사실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저는 뭔 생각 들면 쟤 뭐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움직이는지 아니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적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화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유도기전력의 크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항목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기 코일 감은 걸 한 턴만 감았으면 한 턴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기전력 값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턴이 된다면 그 반응하는 기전력 값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문을 하나 열었는데 또 문이 있고요. 문을 하나 열었는데 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만 열고 살짝만 열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들어갈 거냐? 코일 턴수가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대한 내용 E는 마이너스 NTTD 파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이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어느 기기를 공부할 때 나타날 거냐? 주로 교류기를 공부할 때 나타날 건데 일반적으로 보통 변압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전자 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5번째는 이번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플레밍이란 분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꿋꿋이 연구만 많이 수행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이분이 사심을 얻었다면 이분이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장에 대한 몫은 딴 사람한테 주고, 즉 돈 버는 일은 딴 사람한테만 주고 이 사람은 학문적인 연구만 주로 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어디 회사 직원이었냐면 지금 현재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전신 회사가 어디냐면 에디슨 주식회사입니다. 에디슨이 사장인 회사의 연구자의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초동에 가시면 한전 아트센터가 있고요. 그 한전 아트센터 2층, 3층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박물관이 있어요. 전기박물관이. 한번 시간 날 때 그냥 가까이 지나다닐 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구경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거기 가시면 에디슨이 만든 그 발명품들이 쫙 깔려 있으면서 발전기, 전동기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발명자를 갖다가 보시면은요, 발명자가 에디슨이 아니에요. 에디슨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에디슨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발명을 하게 되면 그걸 직무 발명이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발명하면 그 소유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명은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의 소유권들은 전부 다 에디슨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품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연구도 했지만. 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주로 했던 연구는 기기, 즉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한 역할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나 봤더니, 아, 발전기와 전동기는 두 개의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더라? 하나만 반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만 얻어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왼손 법칙부터 가봅니다. 왼손 법칙은 자장 내에서 누가 받는 힘? 도체가 받는 힘입니다. 자, 얘는 뭐의 원리가 된다고요? 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 뭐냐면 어떤 자장 내에다 도체를 뒀습니다. 자, 어떻게 뒀냐면 자장 N극과 S극, 자장이 어디서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N극에서 S극으로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자장에 의해서 뭘 뒀다는 거예요? 도체를 이렇게 뒀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도체를 두고 이 도체를 움직여요. 움직여 봤더니, 아니 도체에 뭐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줘 봤더니 이 도체가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붕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붕 하고 아래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연결해서 어떤 동력 장치를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네. 즉 전류만 흘려주면, 어디에서 자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류만 흘려주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럼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했더니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왼손 법칙은 이렇게 표시되는, 자, 왼손 제 손가락 똑같죠. 그죠? 네, 제 손가락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엄지가 뭐가 됩니까?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자, 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장의 방향. 자, 엄지와 검지의 각도 몇 도? 90도. 자장과 전류의 각도 몇 도? 90도. 전류와 힘의 각도 몇 도? 90도. 다 90도씩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요거죠. 그러니까 왼손 법칙. 자, 요거 뭐에 대한 각도? 엄지가 뭐라 그랬어요? 힘. 얘가 뭐에 대한 각도? 자장. 몇 도 차이? 90도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얘 뭐에 대한 각도? 자장. 얘 뭐에 대한 각도? 몇 도 차이예요? 90도죠. 자, 몇 도 차이예요? 90도죠. 그죠? 다 90도 차이예요. 90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x, y, z축으로 나타나서 90도 똑같이 보이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전류에 의한 방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공부할 거니까 이거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엄지가 뜻하는 거는 기계적인 방향이고요. 자,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거, 앞에서 우리 그림 하나 기억하시죠? 뭐 있었어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기계적인 에너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작용하는 공간, 전자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엄지가 뭐의 방향? 기계적인 방향. 이 중지가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적인 방향.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두 개가 작용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작용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공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자장이라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럼 볼게요. 갑시다. 자, 지금 볼게요.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자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전류 어느 방향? 전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도체에다가 이쪽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 아래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아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앞으로 여러분들 전동기 공부할 때는 이 법칙에 대한 내용 반드시 한 번씩은 다루고 갈 거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 힘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전자기학 가서 자세히 이해할 거니까 원리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손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법칙이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라면, 즉 어떻게 됐어요? 전류를 흘려주면 힘이 작용했으니까 기계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반대로 오른손 법칙은 얘하고 반대예요.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기계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냐 봤더니 어떤 자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체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작용 운동을 하려면 힘이 작용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작용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적인 에너지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오른손이에요. 이번에 오른손. 자, 이렇게 피면 되는 거죠. 자, 오른손. 얘 운동의 방향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뭐가 작용해요? 뜀뛰기 할 때, 즉 육상을 할 때 빨리 뛴다, 적게 뛴다, 빨리 뛴다, 느리게 뛴다라는 거 뭘로 판단해요? 속도로 판단하겠죠. 그죠? 즉 운동의 방향은 속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또는 운동의 방향을 뜻할 때 엄지. 됐어요?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기전력. 자, 당연히 기전력이 만들어지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의 전기적인 방향이 중지. 그다음에 둘이 작용할 수 있는 자장의 방향. 여기가 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시면 자, 어떤 경우를 볼까요? 엄지 앞에서 우리가 뭐라 표시했어요? 기계적인 방향. 중지 얘는 뭐라 표시했어요? 전기적인 방향. 두 개가 작용하려면 작용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공간 자장의 방향.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자 볼게요. 오른손 법칙이니까 어디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도체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V/s의 속도로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자장의 방향은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도체에서 이렇게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다 펴보세요. 자, 한쪽은 왼손, 한쪽은 오른손, 한쪽 왼손 펴봤죠, 그죠? 자, 봤더니 잘 보세요. 엄지 방향은 서로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죠. 신기하게 같죠. 자장의 방향 가리키는 거 서로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죠. 뭐만 반대가 됐어요? 전류 방향 반대가 됐죠. 맞아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전동기를 해석할 때하고 발전기를 해석할 때 뭐의 방향이 바뀐다?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죠? 네, 그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7번째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한번. 자, 얘는 하나의 자성체입니다. 자, 자성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자성체도 있고 상자성체도 있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강자성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자성체라는 건 뭐냐면 자석을 갖다 대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화가 되는 애들이에요. 자석을 빨리 자화가 되는 애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극을 갖다 댈게요. 여기다가. 자, N극을 갖다 대면 N극 가까운 곳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쪽은 S극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뭐가 되냐면 N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쪽은 자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해서 자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죠? 나오는 방향은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방향은 S.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갖다 댔다가 여기가 S가 N극되면서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졌어요. 얘를 띄어내도 얘는 자석이에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어떤 실험했었냐면 어렸을 적에 못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대놓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은 자석을 떼버려요. 그럼 이 못이 하나의 뭐가 됐었어요? 자석이 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거 확인했냐면 철가루 같은 거 묻혀보거나 클립 같은 거 묻혀보거나 하면 그게 다 따라 붙어 오죠. 그죠? 자, 자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줬냐면 이 앵글 갖다 댄 걸 떼어버리고 여기다 갖다 대요. 됐어요? 자, 여기다 갖다 대면 앞에 반응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무슨 극? S, 여기 무슨 극? 앵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앞에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N극 갖다 댈 때는 여기에는 아무 극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한번 갖다 대고 나서 봤더니 이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진 거예요? S극, 이쪽은 무슨 극이 만들어진 거예요? N극. 얘가 갖다 대면 얘하고 발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훨씬 세죠.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미 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없애고 나서 얘한테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들어온다고 조직이 바뀌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 조직이 완벽하게 Y가 돼야지만 다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누아르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연줄이 있는데 잘못하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맞나? 이 표현이?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자, N극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어떻게? 원래 N극 S극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이거대로 가려면 여기에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 줘야 되는 거죠. 사라져 주는 과정이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을 하나의 그래프 형태, 곡선 형태로 만든 걸 뭐라 표현하는 겁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여러분들한테 의미 파악을 이렇게 한번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장을 인가시키는 건 누가? 전류가 가야 지금 자장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죠? 그럼 자장이 인가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석 밀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자기학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요거 무슨 파형이에요? 우리 교류 들어가는 장연파가 되겠죠. 그죠? 자, 0인 값이죠. 그죠? 이때 무슨 값? 최대. 이때 무슨 값? 최소가 되는 거죠. 우리 요거 플러스 극이에요. 맞아요? 여기 180도, 270도, 360도가 무슨 극? 마이너스.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서 우리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쪽에서 N극을 갖다 댔다 그랬죠. N극 갖다 대는 부분을 플러스. S극은 극성의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 반대 방향에서 극성 가져간 거죠. 반대 방향 가져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거 S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자장을 인가했어요. 자, 인가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쭉 어디까지 인가해요? 최대값까지 인가해요. 맞습니까? 인가하면 자장은 계속 똑같이 증가해야 돼요. 원래. 근데 그 철심은 더 이상 어느 정도 자기의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데요. 이서 밥을 되게 잘 먹어요. 계속 먹여요. 잘 먹네, 잘 먹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배가 부르면 먹어요, 안 먹어요? 나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음식은 계속 나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줘요. 끝까지.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먹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그 상태 유지되는 거죠. 배 포만감이. 맞습니까? 철심도 마찬가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표현하면 얘를 갖다가 자기 포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름도 그럴듯하죠.
포만감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기 포화. 자, 그러면 자기 포화가 된 상태에서 자 볼게요. 이게 어느 상태까지 하면 이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다시 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상을 빼요. 상을 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배가 다시 소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상을 빼도 어떻게 됐어? 배불러. 이 상태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배불러. 원래는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슨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럼 배부른 상태 유지하려고 이제 뭐예요? 배부른 상태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배를 꺼트리게 하려면 얘 뭐 시켜요? 막 중간에서 운동도 시켜야 되고 막 움직이게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을 0으로 만들려고 뭐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막 강요하는 애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이제 움직임을 강요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밥 줘야죠. 이제 또 밥 줘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시켜서 움직이면 이런 하나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그래프는 어떤 거냐 보면 N극이 가해졌어요. 그죠? N극이 가해지면은 이 상태로 쭉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N극을 딱 떼요. 그러면 원래 떨어지면은 다시 원래 어떻게 돼요? 이 0으로 돌아와서 자성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하나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자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요만큼 즉 자석이 만들어지려면 요만큼의 자석은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BR이라고 표현할 거고 잔류 자석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잔류 자석이 크면 클수록 강한 자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잔류 자석 값을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잔류 자석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만들어주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값을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이 값을 느리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느리게 떨어뜨리면 계속 자성이 오래 유지되니까 뭐 돼요? 얘는 끝까지 자석이에요. 근데 이 값을 순간적으로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전원이 인가됐다 전원을 빼는 순간 거의 떨어지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가되는 순간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자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구 자석이라는 게 있고요. 영구 자석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N극 S극 갖고 있는 거. 그죠? 두 번째 어떤 자석이 있어요? 전류가 인가될 때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전자석과 영구 자석 두 가지 종류가 이걸로 표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BR 값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잔류 자기라고 표현할 거고 이 BR 값을 없애주려고 하는 값 얘를 갖다 뭐라 표현해요? HC라고 표현하는데 이 값을 뭐라 표현한다? 보자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잔류자의 BR 값을 뭐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됐나요? 자, 이번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구 자석하고 전자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자기 포화 쪽 이룬 다음에 얘를 전원을 뺐어요. 또는 자석을 뺀 거죠. 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BR 값 유지하면서 자석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 모양이 좀 뚱뚱해지죠. 왜? 위도 퍼지고 아래도 퍼지고 옆으로도 퍼지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0으로 만드는 값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좀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네요. 이 파란색 곡선이 영구 자석이라고 본다면 전자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상태의 모양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은 뚱뚱하고 빨간색은 날씬하죠. 진하죠. 그죠? 팩하고 진하다고 표현하는데 그죠? 영구 자석은 전체적으로 팩하고요. 옆으로 퍼져 있고 넓이가 넓다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작습니다. 그러면 영구 자석이라는 애는 이 두 값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커야 되죠. 그죠? 얘는 뭐만큼은 돼요? BR 값만 큰 거죠. 왜? HC 값 보자력 값은 전원 제거하는 순간 바로 딱 뚫어 떨어져 버리니까 거의.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N극 가했어요. 얘 뭐 어떤 상태 된다 했어요? S극, N극 된다 그랬죠? 얘를 1로 갖고 와서 반대 방향 갖고 왔을 때 여기 N극, S극이 돼야 되는데 즉 S극, N극이 돼야 되는데 원래
있던 상태를 없애주고 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 바뀌는 상태가 이 바뀐 안에 있는 값이 굉장히 세지면 이걸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겠죠. 그럼 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크고 얘도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성을 없애려고 하는 에너지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에너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 자체가 뭐라고? 손실값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뭐가 커진다? 손실이 커진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얘는 넓이가 넓어요, 작아요? 넓이가 작죠, 그죠? 작으니까 그만큼 손실이 뭐가 됩니까?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기기 공부하실 때 그냥 자석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석 써도 상관없는데 전부 다 뭐예요? 철심에다가 코일가만 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편의상 때문에. 편의상은 더 아니죠. 편의상은 코일을 감을 필요가 없잖아요. 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뭐 때문에? 손실값을 그만큼 뭐 해주기 위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 역할이에요? 전자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류기를 배우든 변압기를 배우든 발전기를 배우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손실 줄이려고. 아시겠죠? 자, 근데 요즘은요, 연구자석 재료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대체품으로 소형 같은 경우는 뭘로? 전자석을 연구자석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만큼 교체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코일 감을 필요 없잖아요. 코일 감을 필요 없으면,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철심이에요. 자, 철심 지금 두께가 요만한 거죠. 그죠? 여기다가 뭐 감았다고요? 코일을 이렇게 감았죠. 코일 감게 되면 두께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맞아요? 얘 빼면은 작아지죠. 즉 연구자석으로 사용하면 가장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전기 특징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자석을 연구자석으로 대체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요. 그렇죠? 사이즈가 줄는 대신에 뭐 안 들어가요? 권선 안 들어가죠. 동 안 들어가죠. 동 안 들어가니까 뭐가 좋아져요? 돈 덜 들잖아요. 아시겠어요? 부속품이 하나라도 덜 들어가면 돈이 줄잖아요. 원래 있는 것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특징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연구자석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직류기부터 쭉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총 24시간 동안 공부하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직류기는 크게 무슨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 둘 다 공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류기 공부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1장, 2장으로 나눠서 직류기는 분리해 놨어요. 다른 기기는 다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그죠? 얘는 직류기 따로, 직류 발전기 따로, 직류 전동기 따로 특징들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양이 실제 다른 기기보다 거의 많아요. 왜? 1장, 2장이 다른 장에 한 장 한 장씩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발전기는 뭐를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유기기전력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요. 자, 유기기전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발전기는 대략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전동기는 대부분이 뭐예요? 전기적인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기계적인 에너지 바뀌는데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요? 회전 속도 빠르냐? 느리냐? 그럼 빨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전동기 가지고 뭐예요? 물건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힘 세냐 안 세냐? 근데 이때 힘은 직선 운동에 대한 힘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돌아가는 회전에 대한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토크. 회전력이 토크죠. 그죠? 그래서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속도와 토크에 대한 내용을 주로 갖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발전기는 주로 뭐 기전력, 전압에 대한 관계. 전동기는 주로 속도, 토크에 대한 관계.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보시고, 제가 이렇게 차례를 하나씩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차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갖고 뭘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속도에 대한 내용, 운전을 해야 할 거니까 전동기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요. 뭐가? 기동법, 속도 제어, 제동법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 자동차 시동 걸 때 똑같은 거죠. 요즘은 차키 안 꼽죠.
그죠? 야, 마스터키 눌렀어요. 아, 마스터키도 안 누르나? 안 누르죠? 카드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갖다 대면은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요즘은 시동 거잖아요. 그죠? 자, 기동법. 자동차 처음에 켜요. 이제 뭐 할 거예요? 움직여야 되니까 악셀레터 밟겠죠. 그죠? 악셀 밟는 거 뭐가 되는 거야? 밟았다 떴다 밟았다 떴다. 속도 제어죠. 그죠? 자,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건널목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멈춰야겠죠? 제동법. 요 세 가지 전동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동기기 갈까요? 동기기는 주로 뭘 본다는 거예요? 동기기는 여기까지가 발전기예요. 10번까지가. 전동기 챕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발전기니까 당연히 기전력 만드는 거, 병렬 운전 어떻게 다 공통점 병렬 운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외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 그 기기마다 특성들이 나오는데, 자, 동기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얘예요. 동기 속도. 이 동기 속도만 이해 잘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이해될 거예요. 따라오게끔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변압기 볼까요? 변압기는 자, 동기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기 속도죠. 변압기는 뭐예요? 전압에 대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큼 감았냐, 감은 비율, 권수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변압기는 회전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중요하다? 효율이 겁나 중요하다. 물론 딴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중에 특징적인 것만 잡을 거예요. 자, 유도기는 기본적으로 유도기는 어떻게 딱 알고선 딱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자, 유도기라는 건 앞에서 동기기는 자화돼서 돌기 때문에 그냥 자석이 돌아가면 그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장이 움직이면. 근데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늦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 늦게 들어가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보통 슬립이라 표현하는데, 유도기는 슬립의 개념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나머지 개념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유도기는 뭘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동기의 발전기예요. 전동기라고 그랬죠, 그죠? 당연히 뭘 따라가요? 전동기니까. 됐습니까? 그럼 전동기 기동법에 그러니까 운전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 딱 뭐예요? 두 가지.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왜 이런 기동법이 없을까요?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동을 빨리 시킬 필요도 없고 늦게 시킬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전력 변환 장치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도체 소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소자에 대한 특징 쭉 공부할 거고요. 정류 회로에 대한 내용 공부할 거고, 이 5번 이쪽 아랫부분에는 거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언급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뭐가에 대한 내용들이 한 가지 더 있죠. 특수기기. 특수기기 종류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특징들만 잡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랑 전기기기 공부를 할 거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각각의 기기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씩만 맛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